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올해 42살 여성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당시 잘 나가던 제 사업도 망하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집도 날렸어요. 남편은 자신도 이제 무일푼이라며 냉정하게 저와 당시 4살 된 딸을 두고 떠나버렸죠.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멍청하게 속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다고. 멍청한 여자야. 이 세상은 착하다고 신이 선물을 주는 세상이 아니야. 너처럼 멍청하면 벌을 주는 세상이지. 하지만 제 인생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이어서 친정엄마도 오랜 지병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저는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저는 거울 앞에 서면 눈물만 나는 희귀병에도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살이 급속도로 찌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몸에 살이 찌기 시작했죠. 의사는 쿠싱 증후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뇌하수체 호르몬 과다 생산으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찌고 당뇨에 고혈압 등 다양한 병이 생기는 질환이었죠. 인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제게 세상은 어서 빨리 죽으라는 듯이 제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때 4살짜리 제 딸마저 없었다면 힘없이 밀려난 저는 스스로 삶을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어느 날 제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그 인간은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저 그때 결심했어요. 저 인간 기필코 지옥으로 밀어넣고 나도 지옥으로 가겠다고 말이죠.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전에는 저도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소시민이었습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란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라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그 대학교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이었고 남편은 복학생이었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과가 한 층을 두고 위아래 있었기에 오며 가며 자주 마주쳤고 남편이 먼저 제게 다가와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죠. 남편이 먼저 절 좋아한다며 다가왔지만 저는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저를 아껴주는 다정함, 그리고 8년간이나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에 무척이나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의 시댁은 순천이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본가인 창원에 가서 결혼 전까지 지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매주 쉬는 주말에는 저를 보러 창원까지 와주었어요. 남편이 대학을 다닐 때는 대구에서 와주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남편 본가인 순천에서 와주었죠. 저희 집인 창원까지 오는데 왕복 8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고 갔어요. 그나마 남편이 28살에 첫 차를 뽑고 나서는 왕복 4시간 정도 걸렸지만 그 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저를 보러 올 때는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죠. 새벽같이 순천을 출발해 저를 보고 찜질방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대충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저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으니까요. 제가 서로 중간 지점인 진주 같은 곳에서 만나자고도 해보았어요. 또는 이번에는 제가 순천으로 찾아간다고 해도 저 힘들다며 절대 말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연애하는 동안 8년 동안 해왔으니 제가 그 남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완벽한 제 반쪽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연애는 오래 했습니다. 남편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특히 시댁은 많이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생활비를 보태며 결혼 자금을 모으던 남편이기에 결혼까지 8년이나 걸린 것이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생활비만 버시면 되시기에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시댁은 처지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하나 바라보고 결혼을 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으면 벌면 되는 거지만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믿었기에 남편이라는 사람 하나 보고 결정한 결혼이었죠. 남편은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저는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제 전공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기에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했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더욱 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남편과 결혼 후 순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 직장이 순천이었고 저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이기에 남편 고향으로 신접살림을 차렸었죠. 그곳에서 5년간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집안일도 하며 돈도 잘 벌어온다고 남편은 저를 복덩이라고 하며 무척이나 아껴주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결혼 후 4년간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작은 회사였기에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하루도 지각을 하지 않았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애사심을 회사에서는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견디다 못한 남편이 결국에는 한 달간 술독에 빠져 살다가는 퇴사를 하더라고요. 퇴사날 사무실 모니터를 집어던져 그로 인해 소송 이야기까지 오고 가다가 돈을 물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퇴사할 즈음 남편은 극심한 위장장애와 원형 탈모까지 진행되었죠. 그 정도로 회사 스트레스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퇴사에 대해 별말을 안 했어요. 이후 남편과 저는 남편의 고향 순천을 떠나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순천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죠. 작은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구매 대행 등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이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무역 파트에서 일하던 남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부산으로 이사간 저희는 당시 그곳에 꽤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긴 했지만 남의 집살이가 지겹다고 말하는 남편을 위한 것이었죠. 그때까지 남편은 결혼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자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번 전세 아니면 월세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부산에 구매한 아파트가 최초의 자기 집이었어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제 뱃속에는 남편과 제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이었긴 하지만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집이기에 누구 이름으로 살지는 아무 상관없다 생각했죠. 대출도 상당히 많이 끼고 구입한 집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나 태어나서 처음이야. 내 집 가져보는 거. 매일 낡은 주택에서 새들어 살다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된 신축 대형 아파트에 살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이건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을게. 하지만 남편의 그 결심은 현실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힘없는 의지였어요. 처음 2달간 남편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생활비라며 적지 않은 돈도 내밀었죠. 남편 사업이 잘 되는가 싶어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딱 2달이었어요. 구매 대행 사업도 경쟁자가 많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게 주던 생활비를 줄이던 남편은 결국 2달 후 생활비는커녕 아파트 대출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죠. 다음에는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도 제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응원했어요. 제 사업은 날로 번창했기에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에는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대출을 조금 받아야 할 것 같아. 이번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미리 구매를 해둔 다음 팔아보려고.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해야 하는 물건을 기다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다만 남편의 고민은 한 가지였어요.
그 물건들을 미리 가져올 자금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을 믿었어요. 결과는요, 초대박이었죠. 혹시나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적은 수량의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정말 단 하루 만에 모두 팔리더라고요. 물건을 조금 가져온 것이 후회될 만큼이었어요. 그 이후 이런 방식으로 남편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나날이 잘 되니 더욱 물건을 많이 사다 놓고 팔았습니다. 그래야만 이윤이 더 커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점이 늘 불안했어요. 가져오는 물건들이 매번 잘 팔리긴 했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잘 안 팔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요. 잘 판 건 기쁜 일이지만 매번 이렇게 잘 팔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항시 소량씩 가져와서 팔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번 물건을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물건들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다며 창고 임대까지 진행을 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어요. 대출까지 받아 중국에서 물건을 가득 수입해왔어요. 이제 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저희에게 물건을 판 중국 업체에서 저희에게 판 물건값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한국에 직접 물건을 공급해서 팔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남편이 수입한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결국 사온 가격보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며 땡처리를 해야 했죠. 그 한 방으로 그동안 제가 모아둔 저축의 대부분이 공중분해되었어요. 미안해.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판매처에서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이야. 정말 몰랐어. 어쩔 수 없지. 인생 공부한 셈 쳐.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데 별 수 있어?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지 속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 일로 남편이 매우 괴로워했어요.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드는 날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이번에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그래.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믿고 돈 좀 해줄 수 있어? 돈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돈이 없어. 그동안 모아둔 거 저번에 물건 사는데 모두 보태줬잖아. 대출을 좀 받아서. 비트코인이라고 아시나요? 한때 핫했던 가상화폐 말입니다. 남편 지인의 지인이 가상화폐를 제작했는데 그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이야기였죠.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만 된다면 코인 가치가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은 상장되자마자 뛴다는 이야기였어요. 10배가 뭐야? 상장돼 있는 코인은 한탕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루 만에 100배가 뛰는 코인도 있었어. 그걸 지인들에게만 상장가의 절반 가격에 판다고 하는데 안 사는 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내 지인들은 집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사고 있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좋은 게 있다면 왜 남에게 권할까요? 그토록 좋은 게 있다면 우리 부부에게까지 기회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최소 손해는 안 보는 거야. 상장 가격의 반 가격에 사는 건데 손해를 볼 수가 없잖아. 적어도 원금은 보장되는 건데 안 하면 바보 인증이지. 남편을 믿었어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였습니다. 그저 누가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었다는 소문만 들어보았을 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남편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실패를 맛봐 망가져가는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멍청하다 욕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궁지에 몰려 괴로워하니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사업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그리고 그 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제 앞으로 된 빚뿐이었죠. 미안해. 내가 속았어. 상장되는 코인은 애초에 없었나 봐. 미안해 정말. 그게 무슨 소리야? 코인이 없다니. 그럼 돈을 보낸 이력이 있을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비상장 코인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말에 남편은 돈을 인출해서 상대에게 넘겼고
가상화폐가 담긴 USB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건넨 돈의 1000분의 1도 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 가상화폐만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에서는 사기가 아닌 가상화폐 거래로 보이기에 사기는 아니라고 말을 했죠. 어차피 가상화폐 특성상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가치가 없기에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집을 팔아서 제 빚을 해결하고 고향인 창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주거비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동네로 이사를 가서 월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미안해. 사실은 집도 이미 팔아서 다 투자했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투자했다뇨. 그건 제 집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구입을 했지만 초기에 들어간 돈도 제가 모두 냈고 이후 대출금도 남편이 딱 2달 입금한 거 제외하고는 제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았다뇨.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게 면목 없다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돈을 갚아준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까지 팔아서 인생 한 방에 투자한 남편이 너무나 미웠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14년간 사랑했고 믿었던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나서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혜 양육비는 보내줘. 적어도 아빠라면 그거라도 지켜.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연탄 살 돈도 없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무일푼 거지라고. 양육비? 내가 내일부터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양육비? 당신 내가 알던 그 남자 맞니? 지혜 태어났을 때 울면서 기뻐하던 그 남자 맞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남편은 그제야 양육비 벌어온다며 원양어선을 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이 확정되는 그날로 사라져버렸죠. 그날부터 저는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프리랜서 일을 다시 했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일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제가 정신적으로 망가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기간 동안 그동안 거래를 했던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거든요. 집도 절도 없는 저는 제 딸과 함께 창원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엄마는 아는 지인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어주며 적게나마 생활비를 버셨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집 때문에 크게 생활이 어렵지는 않으셨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겠어. 살다 보면 사고야 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자기 마누라랑 딸을 냉큼 버리고 물고기 잡는다고 도망을 가니 가긴. 콱 바닷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나 됐으면 좋겠다. 친정엄마도 남편을 믿은 만큼 배신감에 악감정이 커지셨어요. 툭하면 한숨을 쉬시며 남편 욕을 했죠. 저도 남편이 참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우리가 왔을까 안타까웠어요. 그때 제가 남편의 투자를 막았다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지 않았을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신히 잡은 거래처에서 이틀만 회사로 나와서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딸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일을 해주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광장을 지나 호수공원 쪽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제 앞을 위태롭게 스쳐 지나가더니 차를 세우더라고요. 차 앞에 별이 그려져 있는 독일산 고급차였어요. 깜짝 놀라 저는 차를 피하며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 모습에 놀라 기절할 뻔했죠. 글쎄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정장에 신수가 훤한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못 보았는지 급히 트렁크를 열어 골프 가방을 들더니 상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신 배 탄다더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차는 뭐야? 아이 깜짝이야. 아이 당신이야? 부산에 있는 거 아니었어? 말 돌리지 마.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차를 끌고 다녀. 아이씨 내 차 아니야. 그냥 그래 대리운전 중이야. 대리운전이라고 남편이 말했지만 차에 차주인은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였죠.
누가 손님도 안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나요? 딱 봐도 거짓말이었죠. 대리운전? 웃기시네. 그 옷은 또 뭔데? 당신 골프도 치니? 옷은 그렇게 잘 입고 다니면서 애 양육비는 왜 안 보내니? 당신 돈 있으면서 나 속이는 거야? 참나.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저번에 말했잖아. 연탄 살 돈도 없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니까? 황당했어요. 비싼 양복에 비싼 차, 손목을 보니 비싸 보이는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골프 가방을 한쪽에 들고 나타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산다고요? 대놓고 저를 기만하고 있는 게 보였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렇게 바보 천치로 보이니? 당신 나 속인 거야? 나한테 사기친 거야? 빨리 말해봐. 이 돈들 어디서 난 거냐고. 앵알앵알 겁나 시끄럽네, 쪽팔리게. 저기 최혜란 씨, 저는요, 정말 돈이 없어요. 사기라니? 미친 내가 사기당해서 다 날린 사람이구만. 뭔 헛소리야. 남남됨 사람끼리 헛소리로 감정 낭비하지 말고 우리 각자 갈 길이나 갑시다.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은 서둘러 상가 쪽으로 가더군요. 그 상가를 보니 골프 클럽이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은 가던 길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죠. 그런데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너한테 사기를 쳤냐고? 그래, 내가 사기를 쳤다 치자. 그냥 가정을 하자고. 내가 너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게 내 잘못이냐? 당한 멍청한 네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 멍청한 여자야. 이 세상은 착하다고 신이 선물을 주는 세상이 아니야. 너처럼 멍청하면 벌을 주는 세상이지. 그 말과 함께 남편은 크게 자지러지듯 웃더니 골프 가방을 다시 차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분노한 제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지만 한 손으로 저를 밀어서 넘어뜨린 남편은 차를 몰고 사라져버렸죠. 넘어지며 터진 무릎을 손수건으로 대충 가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당시 딸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할미 이상해. 딸이 울면서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죠. 아까부터 계속 잠만 자. 저는 가방을 내던지고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침대 위에 쓰러지듯 엎어져 누워있는 친정엄마가 있었죠. 엄마! 심장마비였어요. 제가 엄마를 흔들어 깨울 때는 이미 차갑고 굳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엄마, 안 돼. 엄마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 엄마. 엄마, 안 돼. 그날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룬지도 모르겠어요. 몇 명 안 되는 친척들과 엄마 친구들 그리고 제 지인들이 왔습니다. 꼭 세상이 저보고 어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안 죽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세상 계속 살 거야? 라고요. 엄마, 할미는? 할미 보고 싶어. 할미가 코 잔다고 나 TV 보고 놀라고 했어. 그래서 지혜는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도 않고 착하게 TV만 보고 있었어. 아직 죽음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던 딸도 할머니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를 붙들고 펑펑 울더군요. 우리 지혜 잘못 없어. 착하게 잘 있었어. 괜찮아. 그런 딸을 안아주며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이 제게 어서 죽으라고 낭떠러지로 민다고 해도 제 딸을 두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끝 아니야. 끝 아니라고. 그쯤이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제게 희귀병 쿠싱 증후군이 발병한 게요. 먹는 게 없어도 살이 찌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이상한 모습으로 변했죠. 몇몇 지인들은 저를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세상이 제게 너무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만 가혹하던 세상이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했어요. 오히려 좋다는 말에 몇몇 친구들은 정신과를 권하기도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나약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죠. 그날부터 남편 뒷조사를 했습니다. 무일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다닐 수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유산으로 남긴 집에 세를 주고 딸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날려버린 제 아파트 근처에 투룸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매일을 제 집이었던 아파트를 찾아가서는 한참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 집이었던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근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근사한 인테리어를 해두고 이태리 음식을 파는 고급 식당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 배고픈 배를 채웠습니다.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주방 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게 보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아 보이는 여자였는데 날씬하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예쁜 여자였죠. 식사를 마치고 가만히 식당을 살펴보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 문구가 보였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저를 물끄러미 보더군요. 제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힘든 일인데 일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제 병 때문에 제 몸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몸은 뚱뚱하고 얼굴은 부풀어 올라 있으면서 팔다리는 또 가늘었거든요. 저는 맡겨만 주시면 실망 안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자 여사장은 제 패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내일부터 출근해보라고 하더군요. 일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박봉이었어요. 최저시급에 딱 맞는 급여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힘든 일도 복수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매일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게 주변과 가게 청소를 했어요.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제 가게라 생각하며 일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여사장은 곰처럼 미련하게 일한다며 처음에는 비웃었죠. 그렇게 일해도 돈 올려줄 생각 없고 요리 일을 맡길 생각도 없다고요. 음식은 이태리 음식을 정식으로 배운 주방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나 청소, 식자재를 다듬는 잡일을 했어요. 생긴 것도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며 홀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했죠. 하지만 저는 상관 안 했어요. 그저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마지막 오더 시간이 한참 지났기에 요리를 담당하는 주방장도 퇴근을 했고 뒤처리를 하는 저와 여사장 그리고 남자 손님 2명만이 가게에 남아 있었죠. 남자 손님들은 와인을 시키고 피자를 먹으며 술주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은 남자들이었는데 와인을 먹고 술 기운이 올라왔는지 여사장에게 술을 따라보라고 하더군요. 옆에 와서 앉아보라면서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사장에게 치근덕거리는 모습이었죠. 여기 싸구려 술집 아니고 고급 식당입니다. 술주정하실 거면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술주정하는 남자들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남자 손님들이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더라고요. 여사장에게 달려드는 남자들 사이에 제가 끼어들었죠.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라고요. 남자들은 제 모습을 보더니 웃더군요. 어디서 이 티가 나타나서 기분 잡치기 하냐면서요. 그러면서 여사장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냥 같이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사장이 그 남자 뺨을 때렸고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가 달려들어서 그 남자 머리채를 잡고 매달려서 어깨를 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패대기 치더니 발로 차더군요. 하지만 저도 이제 악분이 안 남은 년이었어요. 저를 차는 발을 팔로 부여잡고 종아리를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습니다. 결국 다른 남자 일행이 싸움을 말려 그들은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죠. 경찰이 오면 자기들이 불리할 테니까요. 싸움으로 인해 산발이 된 머리카락과 옷무새를 정리하는데
여사장이 저를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지를 도와줬는데 웃어? 뭐 저런 년이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사장이 품에서 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보여주더군요. 제 양쪽 콧구멍에서 빨간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쌍코피가 터진 거였죠. 그 모습에 저도 어린아가 웃고 말았습니다. 여사장과 둘이 같이 배꼽이 빠져라 웃었어요. 오랜만이었죠. 그렇게 크게 웃은 것은요. 그렇게 저는 여사장과 남자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남은 와인을 마셨어요. 와인을 다 마시자 주방 쪽으로 들어간 여사장은 소주를 2병 꺼내오더라고요. 꺼내온 소주를 둘이 같이 나눠 마시며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했어요. 난 술 주정하는 남자들이 정말 싫어. 우리 아빠가 그렇게 술 먹고 우리 엄마 때렸거든. 결국 엄마는 참다 혼자서 도망갔어. 못된 년. 뭐 천벌인가? 술 먹으면 개가 되던 우리 아빠도 나 중학교 올라갈 때 간암으로 죽었으니까 뭐 그 뒤에 서울 올라가서 개고생 많이 했지. 친척이 서울에 있었거든. 사장님도 풍파가 많았네요. 저도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돼요. 잘 되던 사업 말아먹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지금은 딸 하나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어요. 혼자 딸 키우느라 힘들겠다. 그래도 살다 보면 어떤 인생 역전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 봐.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별짓 다 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사장 소리 듣잖아. 이 앞에 비싼 아파트 단지 있지? 거기에 집도 있어. 정말요? 너무 부러워요, 사장님. 저도 제 앞날에 인생 역전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다, 너.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 나이 들어 보여.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언니라고 해. 오늘 고마웠어, 동생. 네, 사장님. 아니, 언니. 김희선, 여사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어요. 이름만큼이나 예쁜 얼굴이었죠. 누군가에게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더 언니로 보였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와 여사장은 친해졌습니다. 주방 잡일을 못한다고 갈구는 것도 사라졌고 식사 시간이 되면 주방장에게 말해서 제 파스타도 만들어주곤 했죠. 저도 그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여사장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바뀌었다고 꾀를 부리지 않았죠.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여사장은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월급을 30만 원이나 올려주더군요. 딸 있다고 했지? 이건 이모가 주는 과자값, 옷값이야. 꼭 딸한테 사줘. 어머,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는데. 어쨌거나 고마워요, 언니. 부럽다, 딸이라니. 난 아직 결혼도 못했어. 자식도 없고. 지금 내 나이가 40 중반이니 아마 평생 아이는 갖지 못하겠지. 여사장은 결혼을 못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올해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직 결혼 전이라고 했죠. 저를 점점 믿기 시작한 여사장은 어느 날부터 제게 가게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간다며 일주일간 가게를 맡기더니 이후부터는 단풍놀이 간다며 맡기고 또 어느 날은 둘이 데이트한다며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일에 충실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신의 사적인 일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 행사가 있다며 제게 집에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여사장의 아파트로 달려갔죠. 여사장 집에 가니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게 음식 준비를 부탁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하며 여사장의 집을 보았어요.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죠. 전 남편이 사업 말아먹으며 날려먹은 제 아파트가 잠시 생각이 났어요. 저분이 언니 남자친구예요? 여사장이 자는 방에는 큰 액자에 사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사장과 남자친구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죠. 근사한 유럽풍 커피숍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사장과 남자친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잘생겼지? 같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오래전이네.
내 남자친구 무려 연하다? 나보다 어려. 곧 상견례도 하고 결혼할 거야. 동생도 꼭 와야 한다. 제게 꼭 자신의 결혼식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사장 집을 나왔어요. 다음날 일하고 있는 저를 여사장이 불렀습니다. 식당은 주방장에게 맡기고 자기와 어디를 좀 가자고요. 그러더니 저를 항구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제 고생해줬다며 맛있는 회를 사준다고 하면서요. 여사장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항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차는 얼마나 해요? 언니 정말 성공했구나. 아니야, 이거 내가 산 거 아니고 남자친구가 사준 거야. 내 남자친구 멋지지? 어제 사진 속의 그 남자분이요? 이런 비싼 외제차를 척척 사줘요? 남자친구분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지 뭐. 5년 전에 사준 거라 이젠 이 차도 구닥다리지. 이번에 새 차로 바꿔달라고 말하려고. 제게는 충분히 좋아 보이고 비싼 차였습니다. 저는 돈을 잘 벌 때도 이런 차를 끌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남편 사업에 투자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문득 옛날에 제 모습이 떠오르며 후회가 깊어졌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여사장이 제게 묻더라고요. 동생도 이런 차 끌고 싶어? 부자가 돼서 딸이랑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어? 당연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딸은 적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자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네요. 아직 젊으면서 왜 그래? 오늘 이 언니가 맛있는 회 사주고 내일 동생한테 좋은 소식 전해줄게. 기대해. 동생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소식이야. 여사장이 제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제가 급해져서 여사장에게 물어보면 제가 계획한 일이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사장의 말이 너무나 궁금했지만 저는 그날도 묻지 않고 평소 하던 일에 열중하는 척 했죠. 그리고 식당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여사장이 소주를 가지고 나오며 제게 한잔 하자고 했어요. 어제 말한 인생 역전 기회를 제게 주겠다면서요. 저번에 동생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유산으로 남기셨다고 하셨지? 네, 이혼하고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집 하나 있으니까 딸이랑 단둘이 사는 게 그렇게 막 고되지는 않네요. 집 걱정은 안 하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집 끼고 있어봐야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돈벌이 알려줄까? 돈벌이요? 돈은 직접 벌어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잘 때도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잘 들어봐. 내가 동생이 진짜 친동생 같아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여사장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자기가 시작하려는 요양병원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었죠. 투자만 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저에게는 특별하게 연에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투자 후 3, 4년만 지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이었죠. 저는 여사장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엄마 유산이라 팔기 어려운 거 알겠지만 이 좋은 기회 날리면 하늘에서 동생 엄마도 슬퍼하실 거야. 저는 여사장에게 알겠다고 말하며 며칠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사장이 말하는 투자는 정말 좋아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이전에 남편이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을 날려먹은 일 때문에 섣불리 집을 팔고 투자를 하기 망설여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고민했죠. 제 고민이 길어지자 여사장은 조금씩 재촉을 했습니다. 빨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모두 채워지고 그때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이었죠. 사실 이전에 남편이 투자를 잘못해서 전 재산을 날렸거든요. 저 언니 말 믿고 해보고 싶은데 그 일 때문에 조금 망설여져요. 동생은 나 못 믿어? 나 너무 섭섭한데? 당연히 언니 믿죠. 다만 제가 겪은 일이 있어서. 그럼 언니,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면 바로 투자해볼게요.
제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여사장은 무척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탁이 무엇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여사장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업까지 계획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본인 자금은 있다는 말일 테니 그 자금을 확인시켜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야 안심이 된다고요. 날 정말 못 믿는 거네. 동생 실망이다. 언니 미안해요. 저 정말 언니 믿는데 제가 겪은 일이 있다 보니 돌다리도 부서질 때까지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이 돼버려서요. 죄송해요 언니. 죄송하긴. 좋아. 어떻게 내 자금을 인증해주면 되는데? 인증만 하면 투자하는 거다. 저는 여사장에게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를 증명해달라고 했어요. 통장이 여러 개여도 상관없으니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은행에서 직접 뽑아오는 자료로 달라고 했죠. 그것만 있으면 투자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적어도 여사장에게 현금이 있고 조작이 아닌 은행에서 직접 뽑아주는 자료라면 믿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 동생 신중하구나. 더 마음에 드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준비해 줄게. 여사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다음 날 제게 입출금 내역이 있는 자신의 자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꽤 많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었어요. 어때? 이제 믿음이 가지? 동생한테 투자하라는 돈보다 내가 투자하는 돈이 훨씬 커. 설마 내 돈 날려가면서 동생한테 투자하라고 하겠어? 고마워요, 언니. 이제 믿을게요. 대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엄마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볼게요. 제 말에 여사장은 한시가 급하니 금매로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금매로 팔며 조금 손해보는 거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말을 했어요. 팔리자마자 바로 여사장에게 돈을 송금하겠다고 했죠. 저는 여사장이 말한 그 투자를 제 인생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산으로 받은 엄마 집을 걸고 전 남편이 날려먹은 제 집을 다시 되찾을 마지막 기회. 그때가 남편과 이혼하고 2년이 좀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조급해졌죠. 하늘이 내려준 단 한 번뿐인 그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투자를 결정하자 여사장이 제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사업과 투자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여사장은 친절하게도 여사장의 남자친구와 제가 만나는 날 일도 빼주더군요. 여사장의 남자친구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투자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요양병원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박형식 대표입니다. 좋은 결정하신 거예요. 요즘 이 정도 수익 나는 투자 물건 없습니다. 여사장은 잠시 가게에 일이 있어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여사장을 기다렸죠. 여사장의 남자친구는 이것저것 자료를 보여주며 요양병원 사업이 얼마나 비례 가치가 있는지 입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더군요. 저는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여사장이 눈을 털며 카페로 오는 게 보였죠. 그때 여사장의 남자친구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혹시 가상화폐라고 아세요? 비트코인 비슷한 건데 아시죠? 왜 뉴스에서 그걸로 수백억을 번 사람들 이야기. 제 아는 지인이 그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번에 상장시키는데 최소 10배 장사입니다. 요양병원 투자는 집 한 돈으로 해보시고 신용도 괜찮으시면 신용대출도 좀 받아서 코인에도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제 여자친구의 친동생같이 친한 분이라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사장 남자친구의 말에 먹던 커피를 내려놓으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배꼽을 부여잡고 웃었죠. 얼마나 웃었는지 카페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그때 여사장이 들어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는 저를 보며 여사장은 자기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동생, 왜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코인에 투자해볼 의향 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러시네.
저는 눈물까지 나며 웃음이 나는 걸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미안해요. 너무 우스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박형식 씨, 여전하네요. 제 말에 여사장의 남자친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카페에서 만나고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 목소리를 들은 여사장의 남자친구는 제 눈을 보더니 이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죠. 너 뭐야? 너 최혜진?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그 말에 다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엄마가 돌아가실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날이요. 제 복수는 그날 시작되었거든요. 비싼 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돌아다니는 전 남편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날 친정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저는 그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약하고 순진한 저는 이제 없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남편의 뒷조사였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망했다고 한 전 남편이 너무 부자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에서도 전 남편의 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정말 거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부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부자 아줌마를 잡은 줄 알았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제 돈 갚으라고 따질 생각이었죠. 이혼하며 전 남편이 두고 간 낡디 낡은 노트북을 하나하나 다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전 남편의 내연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깨끗하게 다 지워둔 노트북에 실수로 메모장 하나가 안 지워지고 남아있었던 것이었죠. 김희선 데이트 10월 24일 아침 8시 잊지 말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앞서 이야기한 이태리 식당 여사장이었어요. 이름은 김희선, 이름만큼이나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죠. 처음에는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연예인 이름이라 그런가 싶다가 제 머리에 번쩍 불이 나며 기억이 났습니다. 전 남편 사업이 망하며 팔았다는 제 집, 그 집의 새 주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기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그 여자가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이태리 식당을 하는 것도 알아내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업이 망해 집을 팔았다고 했지만 판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내연녀인 여사장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었죠. 제게서 집을 뺏으려고요. 상담하시는 분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이게 사회행위이긴 한데 남편분이 재산 분할을 하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건데 아예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으시잖아요. 일단 새로운 집주인 김희선 씨가 남편분, 죄송합니다. 전 남편분 상간녀라는 증거가 있거나 뭐 법적 판결을 받아라 재산 내역도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혼하시고 2년 지나면 재산 분할도 다 끝나는 거고요. 숨긴 재산을 되찾을 시간이 2년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여사장의 가게로 찾아갔어요. 전 남편에게 뺏긴 제 아파트를 매일 보러 찾아갔다가 전 남편의 내연녀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았거든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사장 눈에 들고 싶었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이 여자가 전 남편의 내연녀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술 취한 손님을 연기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냥 저를 가차없이 두들겨 패주세요. 진짜 때리라고요? 아줌마를요? 네, 쌍코피 터트려주시면 50만 원 더 드릴게요. 제 계획은 성공했어요. 그날 이후 여사장과 친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여사장 집에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과연 증거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찾아간 첫날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과 여사장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었죠. 저는 그 사진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여사장의 제주도 사진에서 나온 뒷배경의 카페에 집중을 해보았죠.
알아보니 사진 속 유럽풍의 카페는 이미 5년 전에 망해서 폐업을 한 곳이더군요. 한마디로 이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간 것은 전 남편이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이었던 5년 전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과 여 사장이 당시 불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였죠. 그리고 또 있었어요. 그건 여 사장의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여 사장은 5년 전에 남자친구가 사준 것이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함께 간 남자친구가 사준 것이냐 물으니 여 사장이 그렇다고 말을 했었죠. 내가 당신 전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도 모르고 여 사장은 제게 차 자랑질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여 사장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순수하게 여 사장이 통장 내역을 내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여 사장은 제게 요양병원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제 전남편이랑 짜고 치는 사기라는 것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그놈들은 사기꾼 커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아 넘어가주는 척을 했습니다. 엄마가 제게 유산으로 남기고 떠난 수억 대의 아파트를 믿기로요. 여 사장은 많이 달아올랐을 거예요. 제게 사기를 쳐서 그 아파트 판돈을 꿀꺽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가 통장 입출금 내역만 보여주면 바로 매매대금을 입금해준다고 하니 여 사장이 돈에 눈이 멀어 악수를 둔 것이었죠. 사실 이 부분은 저로서도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제 돈을 모두 사기를 쳐서 내연녀에게 맡겼다면 전 남편도 그 돈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했을 거예요. 사기꾼 커플 간에 완벽한 신뢰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연녀 통장에 돈을 모아두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제가 올인을 했던 것이었죠. 결과는 제 승리였어요. 여 사장의 통장 내역에 전 남편의 입금 내역들이 확인되었거든요. 그것도 저와 결혼 생활하며 자기 사업을 핑계로 제 돈을 빼내던 시기부터요. 이제 그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며 경악하던 변호사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이걸 직접 모아오셨다고요? 세상에. 곧 변호사는 여 사장, 아니 전 남편의 내연녀와 전 남편의 전 계좌에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뺏긴 제 집도 가압류 신청을 했죠. 전 남편이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준 사회 행위가 인정되어 아파트 명의는 다시 전 남편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어 그 아파트 구입 시 매매대금을 제가 순수하게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지급했다는 것과 아파트 대출금 또한 모두 제 돈으로 갚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명의는 전 남편 명의지만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이기에 이혼 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죠. 하지만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전 남편이 기여한 것은 꼴랑 2달치 대출금을 갚은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아파트를 되찾는 데 성공했어요. 이어서 내연녀의 통장을 압류한 것에서 전 남편이 제게 사기를 쳐 빼돌린 돈들도 모두 찾아 되돌려 받았습니다. 저는 통장 가압류로 금융거래가 안 되는 전 남편의 내연녀인 여 사장에게 월급과 시간의 수당을 안 준다며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것을 동원해서 최대한 괴롭혔죠. 전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짜고 제게 사기를 쳤다고 판단한 검사는 전 남편과 내연녀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죠.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내연녀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던 남자 피해자들도 있었죠. 제가 여 사장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본 그 많은 돈은 모두 사기를 쳐서 모은 돈이었어요. 결국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전 남편과 내연녀 여 사장은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아직 받을 돈이 100만 원 남은 저는 감옥에 있는 전 남편의 영치금도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전 남편 놈이 감옥에서 편하게 빵 하나 먹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와 제 딸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며 살다 보니 제 병인 쿠싱 증후군도 많이 좋아져 이제는 옛날의 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살이 된 제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제 딸아이 친구의 엄마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인생 제2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제 딸아이의 앞날에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